인생을 살면서 가장 뼈아픈 고통은 노후를 위해 키운 자식에게 외면당하는 것일 테다. 흔히들 나무는 고요하고자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자식이 효도하고자 하나 부모는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한다. 하지만 자식의 냉담함과 불효를 마주했을 때 그 이면에 전생의 인과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있는가? 해질녘 이른의 임대용 노인은 텅 빈 마당에 앉아 굳게 닫힌 대문을 보며 멍하니 있었다. 자식들이 그를 보러 오지 않은 지 벌써 반년이 지났다. 한때 그는 모든 것을 바쳐 자식들의 길을 닦아주었지만 노년에는 외로움을 맛보고 있었다. 그날 우연히 낡은 절에서 덕망 높은 노스님을 만나 자식과 부모 사이에는 세 가지 인과의 빚이 있다 는 말을 들었을 때 임대용 노인은 마치 꿈에서 깨어난 듯했다.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한다는 전통적인 관념 뒤에 그가 전혀 알지 못했던 삶의 진실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초봄의 공기에는 아직 찬 기운이 감돌았다. 임대용 노인은 패딩 점퍼를 단단히 여미고 아파트 단지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은퇴 후의 삶은 한가롭고 자유로워야 했지만 그의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고 눈빛에는 끝없는 시름이 서려 있었다. 임 영감, 또 여기서 멍하니 앉아 있구먼. 이웃 김 영감이 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다 걸음을 멈추고 인사를 건넸다. 임대용 노인은 겨우 미소를 지어 보였다. 예, 날이 좋아서 바람 좀 쐬러 나왔습니다. 김 영감이 그의 곁에 앉으며 걱정스러운 말투로 물었다. 어제 아드님 안 오셨나? 보러 온다고 하지 않았나? 아들 이야기에 임대용 노인의 눈빛이 어두워졌다.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왔네. 그가 아들에게서 3번 연속으로 바람을 맞았다는 사실은 차마 말하지 못했다. 젊은 사람들이야 일 때문에 바쁘니 이해해야지. 김 영감이 위로하며 말했다. 따님은? 이 근처에서 일한다고 하지 않았나?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그 애는 최근에 승진해서 더 바빠졌어. 사실 임대용 노인은 딸을 못 본 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갔다. 마지막으로 만난 것도 그가 일부러 딸 회사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친 덕분이었는데 그 결과는 딸과 함께 허겁지겁 점심 한 끼를 먹은 게 전부였다. 식사 내내 딸은 업무 전화를 받기에 바빴다. 우리 세대는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그냥 팔자련이 해야 해. 김 영감이 한숨을 쉬며 임대용 노인의 어깨를 두드렸다. 자식 키워 노후 대비한다는 말, 이젠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 임대용 노인은 말이 없었다. 그는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아내와 함께 온갖 고생을 다해 아들, 딸을 키웠다. 아들 임강은 이제 유명 기업의 중간 관리자이고 딸 임나리는 외국계 기업의 임원이었다. 그들은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부모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온 임대용 노인은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앞에서 멍하니 섰다. 5년 전에 찍은 사진 속에서 아내가 아직 살아있을 때 온 가족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자식들은 일에 바빠 이 집은 유난히 설렁하게 느껴졌다. 임대용 노인은 휴대폰을 열어 자식들의 SNS를 훑어보았다. 아들 임강은 최근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일본으로 여행가서 즐겁게 노는 사진을 올렸고 딸 임나리는 동료들과 회식하며 활짝 웃는 모습을 자랑하고 있었다. 그들의 삶은 다채롭고 화려했지만 이 구석에서 그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아버지는 잊은 듯했다. 통화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임대용 노인은 망설였다. 또다시 자식들의 삶을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고 변명뿐인 핑계를 듣는 것도 두려웠다. 결국 그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혼자서 간단한 저녁을 차렸다. 딩동,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다. 임대용 노인은 놀라 젓가락을 놓고 서둘러 현관으로 향했다. 문을 열자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서 있었다. 어르신, 다음 주에 아파트 전체 수도 및 전기 설비 보수가 있어서 단수 및 정전이 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시라고 알려드리러 왔습니다. 아, 네, 고맙습니다.
실망감이 역력한 표정으로 임대용 노인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문을 닫고 문에 기댄 그는 갑자기 현기증을 느꼈다. 늙었다. 정말로 늙어버렸다.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늙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임대용 노인은 근처의 오래된 절에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그는 가끔 그곳을 찾아 마음을 달래며 평온함을 느끼곤 했다. 청운사는 도시 외곽 산기슭에 자리 잡고 있었다. 크지는 않지만 역사가 깊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이었다. 임대용 노인은 사찰의 회랑을 거닐며 벽화와 경문을 감상했다. 어느덧 그는 한적한 안뜰에 다다랐다. 거사님, 근심이 많아 보이십니다. 등 뒤에서 온화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임대용 노인이 돌아보니 백발이 성성한 노스님이 자비로운 미소를 띤 채 서 있었다. 스님, 그저 산책 중이었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다소 어색하게 대답했다. 저와 차 한잔하시지요. 혹시 모르지요. 마음의 매듭을 푸는데 도움이 될지. 노스님은 더 말하지 않고 안뜰 안쪽으로 걸어갔다. 임대용 노인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를 따라 나섰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소박한 다실이었고 노스님은 직접 맑은 차 2잔을 우려냈다. 저는 이곳의 주지인 지원이라고 합니다. 노스님이 임대용 노인 앞에 찻잔을 내밀며 말했다. 거사님께서는 마음속에 시름이 가득하신 듯합니다. 차향이 은은하게 피어올랐다. 임대용 노인은 차를 한 모금 마시자 따스함이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느꼈다. 어쩌면 이 고요함이 그에게 털어놓을 용기를 주었는지도 모른다. 그는 천천히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스님, 저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며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좋은 학교에 보내고 결혼을 챙겨주고 심지어 집을 살 때 첫 계약금까지 보태주었지요. 그런데 이제 그들이 성공하고 나니 저를 보러 오는 일이 드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늙은 아비와 좀 더 시간을 보내주길 바랄 뿐입니다. 임대용 노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저는 늘 자식을 키워 노후를 대비한다고 믿었는데 이제 와 보니 그 말이 틀린 것 같습니다. 지원 스님은 조용히 그의 말을 다 듣고는 찻잔을 내려놓았다. 거사님,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한다는 생각은 불법의 가르침으로 보면 다소 어긋남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흥미를 보였다. 불법에서는 부모와 자식 사이에 3가지 인과의 빚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지요. 지원 스님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첫째는 전생의 인연 빚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나 부모를 만나는 것 자체가 전생의 인연 때문입니다. 어떤 자식은 부모와 인연이 깊어 자연히 효도하지만 어떤 자식은 빚을 받으러 온 것이기에 아무리 많은 것을 쏟아부어도 보답을 받지 못합니다. 임대용 노인은 미간을 찌푸리며 생각했다. 그렇다면 저와 제 자식들의 관계는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입니까? 제가 바친 모든 것이 헛수고였다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인연은 정해져 있을지라도 현생의 행동으로 미래의 과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2번째 인과 빚인 현생의 양육 빚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며 쏟는 마음과 피땀은 분명 일종의 빚,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빚은 자식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자신의 삶에서 이 사랑과 책임을 대물림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무언가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렇다면 3번째 인과 빚은 무엇입니까? 지원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3번째는 가장 깊고도 가장 쉽게 간과되는 집착의 감정 빚입니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기르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보답을 기대합니다. 이러한 기대는 사실 일종의 집착입니다. 불법에서는
구하는 바가 없으면 얻는 바도 없다고 가르칩니다. 진정한 베풀미란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침묵에 잠겼다. 그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이 바친 것들에 대해 자식들의 보답을, 노년의 효도받기를 늘 기대해왔다는 것을 떠올렸다. 이러한 기대가 바로 지원 스님이 말하는 집착이란 말인가? 거사님의 경우를 다시 한번 살펴보지요. 지원 스님이 말을 이었다. 자식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필요를 진정으로 이해하려 하셨습니까? 그들을 위해 결정을 내릴 때 그것은 그들에 대한 존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거사님께서 생각하는 그들을 위한 길이었습니까? 이 질문은 마치 무거운 망치처럼 임대용 노인의 마음을 내리쳤다. 그는 딸 임나리가 예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지만 그래야 취직이 잘 된다며 경영학을 배우라고 고집했던 일, 아들 임강이 원래 문학을 좋아했지만 그래야 돈을 잘 번다는 그의 설득에 공학을 전공했던 일을 떠올렸다. 저는 정말로 그 애들을 위해서였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중얼거렸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거사님, 자식은 부모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 독립된 개체입니다. 지원 스님은 온화하지만 단호하게 말했다. 부모가 자식을 통해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실현하려 하거나 자신의 가치관을 강요할 때 실제로는 미래에 쓰디쓴 열매를 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임대용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자신과 자식들의 관계를 되돌아본 적이 없었다. 아들 임강의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는 아들이 일에만 너무 몰두해 가정을 소홀히 했다고 질책했지만 아들의 진짜 고민을 들어주지는 않았다. 딸 임나리가 승진했을 때 그는 월급이 얼마나 올랐는지만 소심했을 뿐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문제는 외면했다. 스님, 그럼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이미 늙었고 이대로 외롭게 늙어 죽어야만 하는 겁니까? 임대용 노인의 목소리에는 슬픔이 묻어났다. 지원 스님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거사님, 불법에서는 연기성공을 말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지만 미래는 여전히 거사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꾸고 싶다면 먼저 집착을 내려놓고 진정한 사랑을 배우셔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이요? 임대용 노인은 의아한 듯 되물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존중, 이해, 그리고 수용입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들의 처지를 이해하며 그들의 불완전함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동시에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노년의 삶에서 자신만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야 합니다. 임대용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는 확실히 자식들의 생각을 진정으로 들어주기보다 자신의 기준으로 그들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그들이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는 실망하고 불만을 느꼈다. 어쩌면 바로 이런 보이지 않는 압박과 기대가 자식들을 점차 그에게서 멀어지게 한 것인지도 모른다. 거사님, 부처님의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기억하십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다.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부처님께서는 애욕을 가진 자는 횃불을 들고 바람을 거슬러 가는 것과 같아 반드시 손을 대게 될 것이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자식의 보답에 집착하는 것은 마치 바람을 거슬러 횃불을 든 것과 같아서 결국 자신을 해치게 됩니다. 이 말은 마치 한 줄기 번개처럼 임대용 노인의 마음속 어둠을 밝혔다. 그는 줄곧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한다는 관념에 집착해왔지만 사랑의 본질이 조건 없는 베풀미여야 한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스님, 이제 알겠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하지만 변하는 것이 어디 쉽겠습니까? 모든 일은 시작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책장에서 경전 한 권을 꺼내왔다. 거사님께서 이 부모온 중경을 읽어보시면 혹시 깨닫는 바가 있을 겁니다.
임대용 노인은 경전을 받아들고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청운사를 나설 때 해는 서산으로 기울고 있었고 그 마지막 햇살이 임대용 노인의 몸을 비추며 온기를 더해 주었다. 그는 오늘부터 자신과 자식들의 관계를 바꾸기 위해 노력해보기로 결심했다. 집으로 돌아온 임대용 노인은 지원 스님이 준 경전을 펼쳐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다. 경전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10가지 은혜와 자식이 어떻게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지에 대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임대용 노인을 놀라게 한 것은 경전이 자식에게 반드시 물질적으로 부모를 봉양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정신적인 차원의 효도에 존경, 감사, 그리고 선행의 계승애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임대용 노인은 경전을 내려놓고 깊은 생각에 잠겼다. 어쩌면 그는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했는지도 모른다. 그들이 자주 집에 오기를, 사업에서 성공하기를,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이런 기대들이 과연 자식들의 감정과 능력을 고려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생각하니 임대용 노인은 휴대폰을 들어 아들의 번호를 찾았다. 몇 번을 망설인 끝에 그는 전화를 걸었다. 아버지, 아들 임강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놀라움이 섞여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임대용 노인은 보고 싶다. 한번 와서 얼굴 좀 보자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다시 삼켰다. 별일은 아니고 그냥 요즘 일은 어떤지, 바쁘지는 않은지 궁금해서 전화했지. 바쁘죠? 임강의 대답은 다소 무심했다. 요즘 회사에서 새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거의 매일 야근이에요. 그래도 몸은 챙겨가면서 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임대용 노인은 최대한 목소리를 가볍게 하려고 애썼다. 참, 저번에 이직하고 싶다고 했던 건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아버지, 그건 갑자기 왜 물으세요? 그냥 내가 걱정돼서 그런다. 임대용 노인이 말했다. 내가 원하면 그렇게 해.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정말이세요? 임강의 목소리가 확연히 놀란 듯했다. 아버지는 계속 반대하셨잖아요. 지금 회사가 안정적이니까 모험하지 말라고. 임대용 노인은 쓴웃음을 지었다. 사람은 변하기 마련이지. 이젠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결정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전화기 너머의 임강은 이 갑작스러운 변화에 놀랐는지 한동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듯했다. 저기, 아버지, 제가 지금 회의에 들어가 봐야 해서요. 다음에 다시 통화해요. 결국 임강은 다소 어색하게 대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끊고 나서도 임대용 노인은 실망하지 않았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고 적어도 그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그 후 며칠 동안 임대용 노인은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는 은퇴 후 자신만의 취미나 교류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의 시간을 자식들의 전화나 방문을 기다리며 보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런 수동적인 기다림은 자신을 외롭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자식들에게도 보이지 않는 압박감을 주었다. 그래서 그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그는 동네 주민센터의 태극권 교실에 등록해 동년배 친구들을 사귀었고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기 시작해 은퇴자 모임 단체 대화방에도 가입했다. 심지어 매일 보고 듣고 느낀 점을 기록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주말, 임대용 노인은 용기를 내어 딸 임나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날씨가 좋은데 내가 좋아하던 그 서점에 가보려고 한다. 혹시 시간 되면 같이 갈래? 예상외로 임나리는 금방 답장을 보냈다. 좋아요, 아빠. 저 오후에 시간 돼요. 오후에 부녀는 서점에서 만났다. 임나리는 지난번보다 더 초췌해 보였고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선명했다. 일이 많이 힘드니? 임대용 노인이 걱정하며 물었다. 임나리는 애써 웃어 보였다. 괜찮아요.
그냥 요즘 프로젝트가 많아서 좀 피곤해요. 예전 같았으면 임대용 노인은 이 기회에 딸에게 일과 삶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설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듣는 쪽을 택했다. 혹시 얘기하고 싶으면 해보렴. 털어놓으면 좀 나아질 거야. 임나리는 아버지를 놀란 눈으로 쳐다봤다. 아버지가 이렇게 반응할 줄은 몰랐던 것이다. 잠시 망설인 후 그녀는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새로 부임한 상사가 팀에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고 그녀는 중간 관리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었다. 임대용 노인은 조용히 들으며 그저 적절한 때에 고개를 끄덕이거나 간단한 질문을 던지며 딸이 말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아빠, 제가 이런 문제들을 좀 더 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임나리가 물었다. 예전에는 제가 너무 무르고 강단이 없다고 늘 말씀하셨잖아요.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마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다르지. 중요한 건 내가 편안하고 효과적이라고 느끼는 거야. 예전에는 내가 너무 많은 조언을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내 업무 환경은 내가 나보다 더 잘 알겠지. 임나리는 다시 한번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봤고 그녀의 눈가에 감동이 스쳤다. 그들은 서점에서 즐거운 오후를 보냈다. 일 이야기뿐만 아니라 임나리가 최근에 읽은 책과 영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헤어질 때 임나리는 먼저 아버지를 안아주었다. 아빠, 다음 주에 저 쉬어요. 집에 와서 식사하세요. 임대용 노인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하지만 일부러 뭐 준비하지는 마라. 간단하게 먹으면 돼. 딸이 떠나는 뒷모습을 보며 임대용 노인은 가슴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솟아나는 것을 느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된 듯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임대용 노인은 다시 한번 청운사에 들러 지원 스님에게 자신의 진전을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그가 사찰에 들어섰을 때 마침 지원 스님이 뜰에서 화초에 물을 주고 있었다. 거사님, 또 오셨군요. 지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기분이 좋아 보이십니다.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스님의 가르침 덕분에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꿔보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미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지원 스님이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자세히 듣고 싶군요. 임대용 노인은 최근의 경험과 느낌을 하나하나 이야기했고 지원 스님은 진지하게 들으며 이따금 고개를 끄덕였다. 거사님께서는 이미 구하는 바가 없으면 얻는 바도 없다는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지원 스님이 칭찬하며 말했다. 기대를 품지 않고 사랑을 베풀 때 비로소 사랑은 자유롭게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님, 때때로 저는 여전히 외로움과 상실감을 느낍니다. 임대용 노인은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특히 다른 집 자식들이 효도하는 모습을 볼 때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것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원 스님이 온화하게 말했다. 수행의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스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거사님, 불법에 수연이라는 중요한 개념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원 스님이 말을 이었다. 수연은 모든 것을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현실을 받아들이는 바탕 위에서 적극적으로 조건을 만들어 바꿀 수 있는 부분을 바꾸어 나가라는 뜻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자식들이 변하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저 자신을 바꾸는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은 흐뭇하게 웃었다. 거사님께서는 이미 올바른 길에 들어서셨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스님, 말씀하십시오. 혹시 자식들에게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솔직하게 털어놓는 것을 고려해 보셨습니까? 지원 스님이 물었다. 기대나 요구를 담아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소통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순간 멈칫했다. 그건 아직 시도해보지 못했습니다. 때로 우리는 자식들이 우리의 필요를 당연히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들은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진정한 소통이야말로 마음의 매듭을 푸는 열쇠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이 제안에 대해 곰곰이 생각했다. 확실히 그는 한 번도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자식들에게 직접 말한 적이 없었다. 늘 그들이 알아서 이해해주기를 기대했다. 그리고 그 기대는 종종 실망과 원망으로 이어졌다. 스님, 시도해보겠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진지하게 말했다. 청운사를 떠날 때 임대용 노인의 마음속에는 이미 계획이 서 있었다. 그는 아들과 딸을 불러 함께 식사하며 솔직하게 대화하기로 결심했다. 집에 돌아온 그는 자식들에게 각각 메시지를 보내 주말에 집에 와서 식사하자고 초대했다. 기쁘게도 두 사람 모두 오겠다고 답했다. 주말은 금방 다가왔다. 임대용 노인은 일찍 일어나 정성껏 한 상 가득 음식을 차렸다. 세상을 떠난 아내의 솜씨에는 비할 바 못됐지만 최선을 다했다. 점심때가 되자 초인종이 울렸고 임강과 임나리가 차례로 도착했다. 식탁에 차려진 풍성한 음식을 보고 두 사람은 조금 놀란 듯했다. 아버지, 이거 다 직접 하셨어요? 임강이 물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진수성찬이에요? 임대용 노인은 웃으며 말했다. 너희 둘 다 시간이 된다니 아버지가 한번 제대로 대접하고 싶었다.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분위기는 다소 어색했다. 임대용 노인은 이제 입을 열 때라는 것을 알았다. 얘들아, 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가 너희에게 할 말이 있다. 자식들은 동작을 멈추고 의아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지난 세월 동안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무 많은 부담과 기대를 준 것 같다. 임대용 노인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나는 항상 내 기준으로 너희를 다그쳤고 너희의 생각이나 필요를 진심으로 들어주지 못했다. 그 점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 임강과 임나리는 놀라 서로를 쳐다보았다. 아버지가 이런 말을 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아버지. 임나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임대용 노인은 손을 들어 제지했다. 내 말을 먼저 끝까지 들어다오. 임대용 노인은 말을 이어봐. 엄마가 떠난 후에 나는 정말 외로웠다. 너희를 더 자주 보고 싶었지만 너희에게도 각자의 삶과 스트레스가 있다는 걸 안다. 너희에게 짐이 되고 싶지는 않지만 한 늙은 아비가 느끼는 가족에 대한 그리움만은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 여기까지 말하자 임대용 노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이제 너희가 어떻게 효도해야 한다고 기대하지 않는다. 그저 우리 사이에 솔직하게 대화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방 안은 잠시 침묵에 잠겼다. 임강과 임나리는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깊이 감동받은 듯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다. 마침내 임강이 입을 열었다. 아버지, 사실 저희가 잘못한 점도 많아요. 일이 바쁘다는 건 핑계죠. 저희가 아버지를 더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임나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항상 아버지가 너무 강압적이셔서 소통하기 어렵다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보니 우리 사이에는 그저 진솔한 대화가 부족했던 것 같아요. 따뜻한 기운이 임대용 노인의 마음속으로 밀려들었다. 오랫동안 자신과 자식들 사이에 놓여있던 보이지 않는 장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다. 앞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같이 식사해요. 너무 자주 말고
대신 한번 만날 때 제대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임강이 제안했다.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미리 말하고 약속은 어기지 않기로 해요. 저도 동의해요. 임나리가 말을 받았다. 그리고 아버지도 취미 생활 같은 걸 좀 찾아보세요. 늘 혼자 계시지 말고요. 주민센터에 어르신들을 위한 서예나 그림 교실 같은 것도 있다던데 한번 알아보세요. 임대용 노인은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이미 새로운 것들을 시작했단다. 최근에는 태극권 교실에도 다니고 있어. 식탁의 분위기는 점차 부드러워졌고 세 사람은 각자의 생활과 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임대용 노인은 자신이 비판적인 시선으로 자식들을 보지 않게 되자 그들도 더 많이 자신에게 마음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놀랍게 깨달았다. 식사 후 임강은 자청에서 설거지를 도왔고 임나리는 식탁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바쁘게 움직이는 자식들의 모습을 보며 소파에 앉아 있던 임대용 노인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어느덧 저녁이 깊었다. 임강과 임나리가 떠날 채비를 하자 임대용 노인은 현관까지 그들을 배웅했다. 아버지, 다음에는 아내랑 아이들 데리고 같이 올게요. 임강이 말했다. 저도 자주 보러 올게요. 임나리가 덧붙였다. 도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임대용 노인은 마음 가득한 온기를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조심해서 가고 운전 천천히 해라. 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온 임대용 노인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며 자기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의 길이 아직 멀고 자식들과의 관계도 계속해서 조율하고 맞춰나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적어도 그는 올바른 방향을 찾았다. 그는 지원 스님의 말을 떠올렸다. 자식과 부모 사이의 세 가지 인과 빚 중 가장 깊은 것은 집착의 감정 빚이다. 어쩌면 집착을 내려놓아야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임대용 노인은 휴대폰을 꺼내 지원 스님에게 오늘의 경험을 간단히 설명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는 창가로 다가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전에 없이 평온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자식을 키우는 것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의 계승이자 연장이라는 것을.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빚을 따지는 계산이 아니라 사랑이 자유롭게 흐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이 모든 깨달음은 그 햇살 좋은 오후, 오래된 사찰에서 지원 스님이 그 한마디를 건넸을 때 시작되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세 가지 인과 빚이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수록 좋습니다. 그날 자식들과 진솔하게 대화한 후 임대용 노인은 그들과의 관계가 조용히 변하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다.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 비대는 과연 어떤 인생의 지혜가 담겨 있는가? 이 관계의 진실은 대체 무엇인가? 왜 부처님께서는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하셨을까? 이 질문들을 안고 그는 다시 청운사로 향해 지원 스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스님은 미소 지으며 그에게 더 깊은 진실을 드러내 주었다. 거사님, 아직 이 세 가지 인과 빚의 본질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것들은 현재뿐만 아니라 생명의 윤회와 해탈에도 관련이 있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다시 청운사를 찾아 뜰을 쓸고 있던 지원 스님을 만났다. 스님, 또 방해하러 왔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공손히 합장했다. 지원 스님은 빗자루를 내려놓고 자애롭게 웃었다. 거사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새로 우린 차가 있으니 함께 맛보시겠습니까? 두 사람은 다실로 자리를 옮겼고 지원 스님은 임대용 노인에게 맑은 차 한 잔을 따라주었다. 지난번 대화 이후 자식들과의 관계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효과가 아주 좋아서 예전보다 훨씬 관계가 원만해졌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아직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지원 스님은 그를 집중해서 바라보았다. 스님께서 전에 언급하신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 빚에 대해 계속 생각해 봤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미간을 찌푸렸다. 첫째는 전생의 인연빚, 둘째는 현생의 양육빚, 셋째는 집착의 감정빚. 이 개념들은 이해했지만 그 안에 더 깊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 완전히 깨닫지는 못했습니다. 지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거사님께서는 해안이 있으셔서 표면 아래의 깊은 뜻을 느끼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세 가지 인과 빚은 단지 부모-자식 관계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생명 전체의 윤회와 해탈에 관한 문제입니다. 스님, 부디 밝히 가르쳐 주십시오. 임대용 노인이 공손히 머리를 숙였다. 우선 첫 번째, 전생의 인연 빚에 대해 깊이 이해해 봅시다. 지원 스님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불법에서는 3세 인과를 말합니다. 우리가 현생에서 겪는 모든 일은 전생의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거사님과 자식들의 인연 역시 전생의 여러 얽힘에서 비롯된 것일 수 있습니다. 제가 자식들과 전생에 이미 아는 사이였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임대용 노인이 놀라 물었다. 단순히 아는 사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은인이었을 수도, 빚을 진 채무자였을 수도, 혹은 친한 벗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전생의 관계가 어떠했느냐에 따라 현생의 부모-자식 인연의 깊이가 결정됩니다. 임대용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그래서 어떤 부모와 자식은 태어날 때부터 가깝고 어떤 이들은 늘 서먹한 것이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자식은 태생적으로 효심이 깊은데 이는 전생의 거사님께 은혜를 입어 현생의 은혜를 갚으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부모와 대립하는 자식은 전생의 원한이 있어 현생의 빚을 받으러 온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숙명론이 아닙니까?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인가요? 임대용 노인이 걱정스레 물었다. 지원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불법은 연기성공을 말하며 인연은 바꿀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전생의 인연은 현생의 시작점을 결정할 뿐 종착점을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현생의 행위를 통해 묵은 원한을 풀고 좋은 인연을 더욱 깊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 자식들과의 관계를 개선한 것처럼 말입니까? 임대용 노인이 물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인과 빚인 현생의 양육빚으로 이어집니다. 지원 스님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을 이었다. 부모가 자식을 기르며 쏟는 마음과 피땀은 일종의 빚, 관계를 형성합니다. 하지만 이 빚의 본질은 자식이 반드시 같은 방식으로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생명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생명 에너지의 전달이요. 임대용 노인은 다소 혼란스러웠다. 그렇습니다. 강물의 흐름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원 스님이 손짓으로 설명했다. 상류의 물은 하류로 흐릅니다. 하류는 물을 상류로 거슬러 보낼 필요 없이 그 물을 더 먼 곳으로 계속 흘려보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식에게 주는 사랑과 관심은 자식이 반드시 부모에게 전부 되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나 사회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불현듯 깨달았다. 그러니까 진정한 양육의 빚이란 자식이 늙은 부모를 반드시 부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기를 바라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지원 스님이 칭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섬기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생하지 말고 십선업을 닦으라고 하신 이유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물질적 봉양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모의 선한 품성을 계승하고 이를 더욱 널리 퍼뜨리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이 말을 곱씹었다. 그는 젊었을 때 일에 바빠 늙은 부모님을 거의 찾아뵙지 못했던 것을 떠올렸다.
당시 그는 경제적으로 부모님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지금 생각하니 얼마나 편협한 생각이었던가. 그렇다면 세 번째 집착의 감정 비대는 또 어떤 깊은 뜻이 있습니까? 임대용 노인이 계속해서 물었다. 지원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세 번째는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비입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에는 종종 집착과 기대가 섞여 있습니다. 불법에서는 이 집착을 고통의 근원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임대용 노인은 이해가 되지 않았다. 집착은 고통을 낳기 때문입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우리가 어떤 결과에 집착할 때 그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고통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식이 자신의 기대대로 성장하기를 바랄 때 자식이 다른 길을 선택하면 부모는 실망하고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임대용 노인은 자신이 과거 자식들에게 가졌던 온갖 기대에 좋은 성적, 좋은 직장, 좋은 결혼 애를 떠올렸다. 자식들이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마다 그는 실망하고 분노했다. 그렇다면 그 집착을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임대용 노인이 진심으로 물었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은 간결하게 답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상대방이 우리의 방식대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용 노인은 생각에 잠겼다. 마치 제 딸이 어릴 때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지만 제가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서 경영학을 배우라고 고집했던 것처럼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부모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을 존중할 때 부모-자식 관계는 훨씬 더 조화로운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스님, 아까 이 세 가지 인과 빚이 생명의 윤회와 해탈에도 관련이 있다고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대용 노인이 호기심에 찬 눈으로 물었다. 지원 스님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이 세 가지 인과 빚은 사실상 우리가 윤회와 맺고 있는 세 가지 관계를 상징합니다. 전생의 인연 빚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업력을, 현생의 양육 빚은 우리가 현세에서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그리고 집착의 감정 빚은 우리를 윤회에 계속 묶어두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을 나타냅니다. 그 말은 바로 이 빚들 때문에 우리가 해탈할 수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임대용 노인이 놀라 물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원 스님이 설명했다. 불법에서는 사제 12인연을 말하며 생사윤회의 근본 원인은 무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명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바로 집착입니다. 우리가 가족에 사랑, 우정 등 세속적인 관계에 집착할 때 번뇌가 생기고 그로 인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임대용 노인은 혼란스러웠다. 그럼 해탈하려면 가족과의 연을 끊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불법은 감정을 끊으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집착이 섞인 사랑을 집착 없는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바꾸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임대용 노인은 중얼거렸다. 마치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주는 사랑 같은 건가요? 거의 근접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습니다. 지원 스님이 바로잡았다. 어머니의 아기에 대한 사랑은 위대하지만 여전히 집착의 요소가 남아 있습니다. 진정한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모든 살아있는 존재에 대한 평등한 자비심이며 가깝고 먼 것을 가리지 않고 보답을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런 경지는 보통 사람에게는 참으로 도달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거사님,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원 스님은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본 듯 말했다. 수행은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을 올바르게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스님, 부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 빚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임대용 노인이 물었다. 지원 스님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이는 단지 부모 자식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인과 빚의 본질을 일찍 깨달을수록 우리는 집착의 사랑을 자비로운 사랑으로 바꾸는 작업을 더 빨리 시작할 수 있고 그로 인해 고통을 줄이고 지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실천해야 합니까? 임대용 노인이 간절하게 물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지원 스님이 제안했다. 첫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자식과의 인연에 깊고 얕음이 전생의 인연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해하고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자신의 책임은 다하되 보답을 기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집착을 내려놓고 자식의 선택과 삶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 스님이 덧붙였다. 스스로 온전히 서는 법을 배우십시오. 많은 부모들이 자식의 동반과 보살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데 이는 사실 정신적으로 독립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삶을 마주하고 자신만의 가치와 의미를 찾을 수 있을 때 자식과의 관계도 더욱 건강해집니다. 임대용 노인은 최근 태극권을 배우고 주민센터 활동에 참여하면서 삶이 훨씬 충실해졌음을 떠올렸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집에서 자식들의 전화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고 있었다. 스님, 제가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지원 스님이 칭찬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사님께서는 이미 올바른 길 위에 서 계십니다. 한 가지 질문이 더 있습니다. 스님, 임대용 노인이 주저하며 물었다. 만약 자식이 정말로 불효하다면 부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지원 스님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는 많은 노인들이 겪는 어려움입니다.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자식의 불효는 전생의 인연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현생의 교육 방식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원인이 무엇이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개선할 수 있습니까? 임대용 노인이 물었다. 첫째,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지원 스님이 말했다. 자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소홀했거나 잘못한 점은 없는지 살펴보십시오. 둘째, 진심으로 소통하고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표현하되 비난이나 불평을 담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간과 시간을 주어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도록 하십시오.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 조언들은 그가 최근 실천해온 것과 일치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원 스님이 덧붙였다. 우리가 세 가지 인과 빚의 본질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자식의 불효 역시 우리 자신의 집착과 기대를 비추는 거울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 집착을 내려놓고 더 이상 효와 불효로 자식을 판단하지 않을 때 마음은 자연히 해탈을 얻게 됩니다. 임대용 노인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전에 없던 해방감을 느꼈다. 그는 진정한 해탈이 외부 관계의 변화가 아닌 내면의 변화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스님, 이제야 삶에 대해 새로운 이해를 얻은 것 같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진심으로 말했다. 더 이상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한다는 전통적인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생명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존중하게 되었습니다. 거사님께서는 깨달음이 깊으십니다. 지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지혜입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대용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거사님, 떠나시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원 스님이 다실 문 앞에 서서 말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마음에 일이 없으면 곧 청정한 경지가 저절로 드러난다고 하셨습니다. 거사님의 마음이 더 이상 세속에 없고 이름에 집착하지 않을 때 삶 자체가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임대용 노인은 합장하며 허리를 숙였다. 스님의 가르침,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청운사를 떠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임대용 노인의 마음은 평온과 기쁨으로 가득 찼다. 그는 자식과의 관계라는 마음의 매듭을 풀었을 뿐만 아니라 삶의 새로운 방향을 찾은 듯했다. 그 후 며칠, 임대용 노인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는 더 이상 하루 종일 집에서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민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새로운 기술을 배웠다. 심지어 주민센터의 노인대학에서 서예를 가르치며 자신의 오랜 취미를 다른 사람을 돕는 방식으로 바꾸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점점 더 좋아졌다. 인간과 임나리는 아버지의 변화를 보고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의 잔소리와 기대 때문에 부담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삶과 생각을 나누고 싶어 했다. 한 달 후 주말, 임대용 노인은 특별한 선물을 받았다. 인간과 임나리가 함께 그를 위해 오대산 불교 문화 탐방 여행 상품을 예약해 준 것이다. 아버지, 요즘 불교에 관심 많으신 거 알아요. 임나리가 말했다. 이 여행단에는 전문 해설사가 있어서 불교 문화를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행단 분들이 다 연배가 비슷해서 새로운 친구도 사귀실 수 있을 거예요. 임강이 덧붙였다. 임대용 노인은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자식들이 그의 관심사와 필요를 존중하고 이해해준다는 증표였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임대용 노인은 다시 청운사를 찾아 지원 스님에게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나누었다. 스님, 이제야 왜 부처님께서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 빚을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고 하셨는지 알겠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감개무량하게 말했다. 이는 단지 부모 자식 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명과 존재의 본질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지원 스님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사님께서는 이미 불법의 핵심인 무아와 무상에 닿으셨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는 인생 여정의 한 구간에서 맺는 인연일 뿐, 우리는 집착해서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자연의 법칙을 존중하는 전제하에 최선을 다해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감탄하며 말했다. 저는 이제 매일매일 충실하게 살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이 왜 나를 보러 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하루를 보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세요. 지원 스님이 흐뭇하게 말했다. 거사님께서는 이미 집착을 내려놓은 후의 자유를 맛보기 시작하셨습니다. 임대용 노인은 합장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 모든 것이 스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아미타불, 천만에요. 지원 스님이 자애롭게 말했다. 인연이 우리를 만나게 하여 함께 인생의 진리를 논할 수 있었으니 이 또한 하나의 복입니다. 그 후로 임대용 노인은 종종 청운사에 와서 뜰을 쓸거나 경전을 정리하는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도왔다. 그는 또한 사찰의 법회에 자주 참석하며 불법에 대한 이해를 계속해서 깊게 했다. 1년 후 봄, 임대용 노인은 청운사의 보리수 아래에서 자신처럼 배우자를 잃은 한 노부인을 만났다. 두 사람은 공통의 관심사와 경험으로 대화가 잘 통했고 점차 깊은 우정을 쌓아갔다. 그들은 함께 주민센터 활동에 참여하고 함께 여행하고 함께 공부하며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 주었고 노년의 삶은 온기와 다채로움으로 가득 찼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변화와 행복을 보고 안도했다. 그들은 더 이상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자신들의 능력 안에서 아버지에게 가장 진실한 관심과 지지를 보냈다. 2년 후 어느 날, 임대용 노인은 다시 청운사를 찾아 지원 스님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제가 한동안 해남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말했다. 그 노부인 이제는 제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그곳에 집이 있는데 환경이 좋아서 노후를 보내기에 아주 좋습니다. 지원 스님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거사님께서 자신의 행복을 찾으셨으니 저도 기쁩니다. 이 모든 것이 스님께서 당초 제 노후 대비에 대한 집착을 깨뜨려 주신 덕분입니다. 임대용 노인이 진심으로 말했다. 그때의 대화가 없었다면 저는 아마 아직도 집에서 외롭게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스스로 행복을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 말입니다. 거사님께서 겸손하시군요. 지원 스님이 손을 저었다. 저는 그저 미망을 가리키는 손가락이었을 뿐 진정한 깨달음과 변화는 모두 거사님 스스로 이루신 것입니다. 두 사람은 해가 질 때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임대용 노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별 인사를 했다. 스님,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임대용 노인이 공손히 허리를 숙였다. 아미타불, 인연에 따르시면 됩니다. 지원 스님이 미소 지으며 말했다. 거사님께서 새로운 삶 속에서도 집착 없는 사랑의 진리를 계속해서 깨달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임대용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몸을 돌려 떠났다. 사찰 문 앞에 다다라 그는 자신의 삶을 바꾼 이곳을 한번 돌아보았다. 그의 마음은 감사와 평온으로 가득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인생 최고의 지혜는 과거의 헌신과 미래의 보답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살며 눈앞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라는 것을. 자식과의 관계든 자기 자신과의 관계든 끊임없이 조율하고 완성해 나가야 한다는 것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 빚은 하루라도 빨리 깨달을수록 좋다. 그 이치를 깨달아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집착을 내려놓고 내면의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으며 생명이 집착 없는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치 맑은 시냇물이 흔적을 남기지 않으면서도 만물을 자양하는 것처럼 자식에게 노후를 의탁한다는 전통적인 관념 뒤에는 부모-자식 관계에 대한 오해가 숨어 있다. 부처님께서 밝히신 부모와 자식의 세 가지 인과 빚, 전생의 인연빚, 현생의 양육빚, 그리고 집착의 감정빚에 은 혈연의 본질을 드러낸다. 오직 집착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대할 때 부모는 비로소 진정한 마음의 평온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보답을 기대하지 않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따스함과 행복을 거두게 되는 것이다.